안녕하세요, 쓰기쓰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선에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탈탈 털어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1명과 관련된 수사에 200명을 투입하는 괴력을 과시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일제 시기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검찰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쑥이쑥이 시즌2를 시작합니다. 정치 이슈 논평을 주로 했던 지난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시사 정치 이슈의 이면까지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즌2 첫 번째, 검찰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형사 시스템은 이 전시체제에 맞춰서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우선했습니다.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더했겠죠. 조선인에게는 태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징역형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즉결해서 해버리고 끝내는 매질을 장려했습니다. 이런데 도대체 누가 일제시대를 근대화 시기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당시 일본에서는 판사에게만 인정되던 구속, 압수, 수색, 체포 이 권한을 모두 검찰과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이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경찰의 고문, 인권 탄압, 남발하는 가혹행위는 일제 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됩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 거죠. 예상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일제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시스템도 그랬지만 사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판사, 친일 검사, 친일 경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를 제외하면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 이런 역대 대법원장이 모두 친일 판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1958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21년간 대법원장을 역임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민복기인데요. 이 민복기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관, 판사, 그리고 대법원장을 모두 거쳐갔습니다. 1913년생인 민복기는 경성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에 합격해 해방 전 판사로 근무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용됩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지냅니다. 이 민복기는 유신시대의 사법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의 사법 시스템과 왜 유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들도 친일 출신이 즐비합니다. 5대 조진만, 7대 조용순, 8대와 20대 이호, 9대 홍진기, 11대 조재천, 16대에서 18대 민복기.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친일파 출신 법무부 장관 시대였습니다. 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검찰총장들은 민복기, 박승준, 이태희, 정창윤 등 모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해방 즈음의 세계적 사법 시스템의 추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 중에 친일 출신 경찰이 많았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도 친일 출신은 매우 많았고 이 검사들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것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임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권력의 신여로 활용됩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봉암 진보당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58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변란 혐의와 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되고 기소됩니다. 조봉암은 사형을 당했고 진보당은 해산됩니다. 48년이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은 형사 절차를 동원해서 반대파 정치인을 제거하는 합법 형식의 탄압을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역으로 정치가 검찰에 종속되는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권력의 신여가 된 검찰은 박정희 정권 시기 자신의 힘을 점점 더 키우며 괴물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검찰이 수사의 전 과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신 선포 전후에 수도 경찰 총수로 30세 이건계 검사가 발탁됩니다. 이 경찰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거죠. 이 30살의 검사가 경찰의 우두머리가 된 거니까요. 경찰 그리고 검찰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권한은 극대화됩니다. 이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 5.16 쿠데타 이후 5차 헌법 개정 때 영장 청구권이 검사의 고유 권한이 됩니다. 이 시국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은 더 확대됩니다. 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을 압도했습니다. 이 공안부가 강화된 것도 이 시기였고, 검사 구형대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정찰제 판결이다라는 비판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에서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사찰, 고문 이런 위법한 수사를 했더라도 묵인하거나 합법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이 시국 사건의 상당수는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조작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박정희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국가 변란을 시도했다는 인혁당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2차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그 대법원장이 앞서 살펴봤던 민복기입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은 전두환 시절 정치 권력과 야합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86년에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건대 항쟁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 위에도 온갖 시국 사건들은 고문 그리고 강압수사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옹호를 위해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할 검찰이 권력의 빌부터 사건 조작에 가담한 거죠. 1987년 6월 항쟁이 시작되고 사회에는 민주화 물결이 일어납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찰의 힘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권력의 핵심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어지는 정보수사기관에 있었습니다. 중정이나 안기부가 지휘하고 경찰이 고문과 감금으로 사건을 조작하면 검찰은 합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에 사회적 비판은 안기부 그리고 경찰로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후 검찰은 시국사건, 공안사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무단 통치가 불가능해지고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기춘입니다.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과장을 지냈던 김기춘은 이 전두환 정권 시절 한직을 돌다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끝나고 나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 언론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기소 전부터 범죄자로 만드는 수법, 이 공소장에 온갖 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을 써서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수법, 여론을 끌고 가면서 재판을 이기는 방법까지 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횡행해 오던 수사와 사건 조작, 기소, 재판까지의 악행들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정 출신 검찰총장 김기춘 시절부터 대표적인 사건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1991년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대학가에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이 이어집니다. 정권은 위기에 몰립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계 장관들이 모여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 결과 검찰총장은 배후 세력 개입 여부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 결과 서울지검이 유서 대필 사건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노태우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운동 세력에 도덕적 타격을 크게 입힙니다. 정권은 또다시 위기를 탈출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재심이 시작됐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죄로 재판결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합니다. 1990년대 스스로 권력이 된 검찰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받지 않으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뇌물을 수수한 떡값 검사, 스폰서에게 뇌물과 성매매까지 제공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유리하게 조작하는데 가담한 그랜저 검사,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많은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임된 검사는 단 1명, 면직된 검사도 3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부정부패 일소,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검찰상 마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권력이 된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정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항명,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나 사법 개혁을 통한 의미 있는 전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들어서 아주 빠르게 과거로 회귀합니다.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공안과 공안부가 바로 부활합니다. 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고 탄압하는데 검찰이 적극 앞장섭니다. 이 태광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시작된 박연차 사건은 논두렁 시계 사건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극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의 수사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시민을 수사하고 기소, 촛불 집회 참가자들 수사 기소, 정현주 KBS 사장 수사와 기소,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치 권력 그 자체가 된 검찰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라는 괴물이 되었고 검찰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 됩니다. 그 꼭대기에 바로 우병우와 김기춘이 있었습니다. 이 촛불혁명 이후 검찰개혁은 여전히 적폐청산 1호 과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런 숱한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구분 응선을
통과했지만 검찰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흔드는 지경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검찰이 아니냐는 말까지 들립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된 검찰. 다음 시간에는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